첫 번째 토론은 노동당 8차 대회 당규약 개정 평가에 대해서 북한대학교 대학원 이것도 그 군사 문제를 전문하고 계시는 김동영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셨고요. 저는 두 분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이야기들의 바꿔 틀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당규약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있는 것은 저는 누가 맞고 틀리고가 문제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요 북코리아 이야기 하신 분하고 오늘 이야기 하신 분이 저는 왜 같이 들리죠? 여러분은 다르게 들으세요? 저는 방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방제 소위반을 잘 공부를 하고 이 상황을 못해서 모르지만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하신 정승현 박사님이나 특히 정승현 박사님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서도 전했지만은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 한 것은 지난 1월달에 이미 이 정도까지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전문가들이 이 정도라고 다 알고 있었고 1월달에 이미 8차 당대에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되돌아가시 보시면 자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꼭 저뿐만 아니라 쓴 내용이 이거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최강 민주주의 혁명은 삭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벌써 했었고요. 가능성이 많고 일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이야기가 벌써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번에 나와서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여기 언론 계신 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이 발표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제가 하면 호들갑이라고 표현하죠 사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상희 교수님께서 정말 잘 찍어주신 게 이게 대단히 역사적 관점에서 지난 10년이 있었고요. 저는 10년도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에 나타난 것 있을 수도 있고 또 제7차 당대 이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10년이라기보다는 아까 2009년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죽다가 살아나면서 북한의 변화가 아주 가시화됐다고 생각해요. 어쩐 경우 보면 2008년 8월 이후의 변화가 북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김정일이 남겨진 유산일 수도 있어요. 다시 이면은. 그러니까 이뤄놓고 보면 어쨌든 10년이든 12년이든 13년에 연도의 흐름을 변화해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정승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역사적 접근에 동의를 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현실이냐 이상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의 어떤 세상이 바뀌어서 당교가 바뀌었느냐? 어떻게 보면 그 논지가 맞아요. 네,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교약이 완전히 바뀌었냐? 그렇지 않죠. 당교약이 일부 아까 말씀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당교약이 안 바뀐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문구를 바꾸면서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북이 갖고 있는 이상의 현실을 괴를 하면서 사실 당교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당교약은 제3이에요. 북의 보면 헌법보다 더 높은 것이고 당 건설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것을 그냥 지침을 넘어서 정말 말 그대로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실을 100% 반영하지 않는다고 봐요. 100% 반응하는 순간 그 지침이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침은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현실을 보는 거지만 또 미래로 봐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하려서 현실을 맞춘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 보면 반대로 이 당규약이 소위 말해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선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서 당규약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당규약이 바뀜으로써 북한이 변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좀 우리가 부정주의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논과 아이덴티티라고 표현하는 소위 말해서 규범과 정체성이 서로가 인풋하우트를 번갈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북한의 부정주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북한의 지금 변화의 당교약이라는 것이 북한의 변화가 서로 인풋과 아웃풋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변화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변화가 인이 될 것이고 그거에 맞춘
장벽의 8차 단계가 소위 말해서 개검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북한의 그러니까 이런 단계의 변화가 또다시 북한의 변화로 이끌고 또 단계가 바뀌고 매 차수마다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이 순환 구조를 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좀 많이 보면 김정일주의의 어떤 그 사라진 것은 뭐 저는 우상화 탈피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여한 것이라는 것도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민대중 제일주의하고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개념의 제정이 속에서 김일성 김정은의 어떤 실명이 사라진 것, 어떤 개인보다 어떤 제도를 강조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민대중 주의주의하고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좀 해봐요. 한편으로 보면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이미 2013년에 이야기하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이름을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냐면 대단히 사상적으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을 내세우면서 사상을 또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사상적인 그 공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의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과거에 주체라든가 성분이라는 단어를 사회 깨우기 일으켰다는 것은 뭐 어떻게 북한에서 이거 저 말을 어떻게 듣고 뭐라고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냥 박물관으로 한 게 아니라 융문화시켰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융문화시키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 인민대중주의로의 전환을 정당하기 위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뭐랄까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총비서 대리로 구성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뭐랄까요 이게 무슨 후계 체제라든가 뭐 이런 개념보다 저는 상당히 어떤 이머전시 플레이라고 하죠. 어떤 뭐랄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든가 오히려 시스템적인 어떤 김정은식 당구정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면 우리 정장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족해방정서는 표현의 삭제에 관련된 문제는 저도 통일포기론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과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포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북한이 여기서 통일포기했다고 이야기하면 북한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북한의 동맹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예. 북한 동맹이 사라져야 돼요. 이거 여기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냐? 그런데 그게 현실이냐? 현실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 괴리가 가장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민족해방에서 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냐? 오해라기보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합통일이라는 거라고 그냥 규정을 시켜놓고 있었던 거죠. 뭐 이거 아니라고 해도 좋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민족해방주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남조선혁명론에 특히 적합통일로가 등치시켜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적합통일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해서 아까 연방제 이야기하는데 연방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체대 투국가 두 정부로 가자. 그 투국가론이랑 뭐 다르겠어요? 다른 게 있어요? 연방제에서 이야기하는 2체제 2국가 이 정부로 나오고 뭐 요즘 이야기하는 북한이 포기했다고 하는 물론 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투국가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투체제론이라는 것이 통일포기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북한이 통일포기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어쩌면 노동당의 전리분근한 목표 이상까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놓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히려 이 국문 자체가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연방제 좀 더 뚜렷한 연방제로 나타났다고 보는 편이에요. 오히려. 예, 그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자체를 적합통일이라는 개념과 등치시키고 있는 오류에 빠져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우리끼리 서로 맞고 틀리면 맞고 니 틀렸니 다 맞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뭐냐면 대남 대미 관계를 재인식하면서 이게 하노이든 어쨌든 이번에 저는 특히 이번 정부와 트럼프를 지난 이번 정부를 지내면서 북한이 대남 관계와 대미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뭐랄까요 재인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낮춰놓고 상위의 통일, 한반도의 통일 문제라든가 평화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과 경로를 수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개방정신이 사라지고 오히려 보면 거의 심지어 어느 한쪽에서 투코리아라고 착각하는 게 할 정도의 소위 말하는 평화적 방식으로 가는 어떤 그러면서 그냥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국방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북한이 3대 혁명 영향 강화로 이야기하는 대남, 대외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 부분 대남적 대남 소위 혁명과 강화, 대남 통전이라는 부분이 사라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투코리아라는 의미하고 연관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얘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뭐 국방의 강화라는 이야기라든가 특히 물론 그 앞쪽에 보면 뭐 조선 전 지역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해외 동포들의 민주적 권리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들이 해외 동포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신포가 없으니까 저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앞에 있는 전 조선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남보다는 해외 통전사를 주력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남 통전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저는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북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평통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뭐 내일 답이 나오겠지만 지금 대남 비서도 없어요. 아니 비서에 단 대남 비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북한이 과연 대남 통전을 하고 있을까? 향후 이 대남 통전을 안 하는 무슨 의미일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다 되네요. 1분 지났습니다. 예, 북한 군사 지휘 체계 변화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보는 건데요. 우리 정성현 박사님도 거론을 해놓으셨고, 제가 정성현 박사님한테 논문 신사를 받은 사람인데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당정군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 이미 당정군사위원회가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한다는 문구가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지휘한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를 바꾸면 국방위원회가 또 있었는데 국방위원회가 지금 국무위원회를 바꾸면서 잘 보시면 국무위원장은 군에 대한 총 사령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무위원회 역할에 보면 국방위원회가 없어요. 옛날에. 이번에 2019년에 8월달에 많이 바뀌고 오전까지는 국방사업, 건설사업까지 사실에서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국가적인 차원과 당적인 차원에서 군사 문제, 군지 체계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변화가 있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0년 국방부에서 나온 북한의 군사 지휘 체계는 여전히 틀렸다. 예, 우리 군이 여전히 틀렸다. 이걸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서동 혁명령 포기가 국가보안법 개폐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진보 진영에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합니다. 아니 남서동 혁명령 이쪽 들어갔다고 이게 뭐야? 민주개발연서 삭제했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승자박이에요.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포기한 거예요.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지. 북한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을 잘 지켜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가역적 행복이 보이고 북한의 일상과 현실로서 통일뉴스 편집국장인 김치관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 잠깐 복구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님 또 한 분 토론되는 모습 잘 보겠습니다. 사실 규약이 나와 있고 개정의 규약이 나와 있고 큰 이견들까지는 갖지 않으시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창윤 소장님의 역사주의적 접근 여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 제 토론분도 역시 두 개의 주요한 쟁점을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나왔던 이야기 중에 좀 하나 제가 좀 궁금하고 짚어보고 싶은 게 당중앙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궁금한데 때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당중앙위원회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이제 새롭게 규정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조금 더 좁혀서 말하는 것도 합니다. 좀 참고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상무위원들이 과거에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통 공산주의원에서도
당 상무위원 숫자까지 나왔었죠. 뭐 홀수로 해서 의사결정이 뭐 명확해야 된다. 그 정도로 당 중앙 정책 상무위원회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북한도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조금 더 고전적인 공산당에서의 역할로 가는 흐름이 아닐까. 중국은 거꾸로 너무나 그동안 상무위원들의 역할이 막강했고 상무위원회가 모든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 1인 체제가 필요한 시점을 반영해서 역진한 공산당 중앙집권 민주집중제라고 하죠. 민주집중제를 조금 더 시진핑 1인 체제로 더 역진한 이런 과정이 있고 북한은 거꾸로 1인 수용체제가 아주 확고했었는데 조금 더 집단적 상무위원회 체계로 가는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것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그 첫 번째 논적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통일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것은 76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4.2 공동성명, 그러니까 89년이죠. 그때부터 원칙적 입장과 현실적 반영 이것들을 좀 구분해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합의문 안에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2조는 이하는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조선 정책을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같은 성명 안에 넣고, 두 번째로는 실현 방법으로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2000년 합의서에 토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거겠죠. 가장 극적인 상황은 유엔 동시 가입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동시 가입할 때 북에서는 외무성에서 미리 성명을 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조성된 이러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장과 현실적인 이런 합의문이나 행동이 좀 차이가 있고 그들을 북한은 하나 늘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원칙적 입장은 이건데 현실이 이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밝혔고 6.15 공동선언에서도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런 이념을 제시하면서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연합제 이런 것들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번에 당 규약을 제정한 것도 그 쭉 1년의 흐름 상당히 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신국에서 아예 좀 남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가운데인데요.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킨다라는 기사에서 우리 국가 제1주의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노정은 결코 민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까지 해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과거부터 민족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77조 네 번째 문단입니다. 정수일 한국민족연구소 소장님께서 민족주의를 창작해 오셨는데 이분은 한반도 분단이 일민족 이국가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가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중심 패러다임이 항상 늘 상수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쪽을 배제할 게 아니라 그래도 동등한 가치가 있고 끝까지 갈 것이다. 다만 지금 이제 아까 김동혁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두 개의 국가냐, 두 개의 체제냐, 이런 것들이 크게 논란을 벌인다고 표현할 건 아니고 현실을 시행해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남북의 두 개의 정권의 국가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관련을 거쳐서 공격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수재님께서는 좀 경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친구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국가가 현실로 있는데 그 두 개의 국가는 친구가 아니다. 형제다. 그래서 그냥 친구로는 두 개의 국가는 그냥 친하게 영원히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만 형제는 같이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형제로서 지향이 다르다.
그것들을 좀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두 개의 국가는 어떻고 연방의 하나의 국가는 어떻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론과 민족론들을 종합적으로 잘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78쪽의 그 가역적 핵무기 보유고 조금 표현이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저도 뭐 가역적인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조금 핵무기를 보유고 이번에 그 대통령 규약에서는 뭐 핵 문제라는 게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 방위력, 국방력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표 2, 79쪽 표 2에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2017년 11월 29일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장에서 어떻게든지 협상을 매듭지어서 자기들은 핵 포기국으로 간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표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019년 말까지는 우리는 핵을 포기할 거야. 우리 협상을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제수행은 유지다. 이런 것도 강조해왔고 그것들을 저는 가입적 포기국으로 왔습니다. 조금만 가지고 우리는 핵을 포기할게. 근데 만약 우리는 핵을 포기했는데 미국은 약속을 안 지키고 협상문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되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핵무기 포기라는 물리적 절차를 밟아가지만 만약에 미국이 변심하면 우리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가역성을 되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느냐. 국제감사의 경수를 운영하고 있고 인공위성과사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가 미국이 변심하면 국제감시단을 쫓아내고 우리도 다시 핵무기 대화를 들어간다. 이게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쉽게 말해서 2019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절강 노선을 경제건설 충무 노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을 기다리지 않고 자력갱생에만 정면 돌파전을 가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핵전략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핵협상장에 대한 부담감을 지지 않고 핵무기 보유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앞으로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협상을 하고 나가죠. 쉽게 말해서 핵무기 보유 지위를 계속 유지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도 포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조건부 핵무기 보유, 핵보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가역적 핵무기 보유 이것들을 2020년 1월부터 그 시기를 가졌고 이번 당 규약에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국방력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좀 논란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딱 10분이 됐는데 세 번째 주제 신문공단과 북한식 공단비는 모든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규약과 현실을 다룰 수 있다. 그러면 그 규약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잘 살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머니 당에서 신분공단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공산주의 표현 여러 번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이제 정상국가, 조금 더 전형적인 공산주의적 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공산주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예민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알았던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든지 생산양식, 생산력,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고 슬픔은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 미덕, 미품, 문화, 운명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는 북한식 공산주의 개념들이 조만간에 하나의 총비서의 요작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본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함의에 대해서 6.15 남측위원회 사무소장에 계신 최원하 선생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마 이 자료집에는 들어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남북관계와 통일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지금 활동가이기 때문에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대남 대외 정책과 통일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 좀 제한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들은 이제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충분히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대남 대외 정책과 조국통일 분야에서의 규약 개정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일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측이 이미 밝힌 그 병진노선의 승리라고 하는 성과를 이제 규약으로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방안으로서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약에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병진노선 승리 기조의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북측이 지난 1월에 발표했던 방규약 개정과 관련된 결정서에서 조국 통일과 관련된 내용의 수정 보충으로 이 관련된 내용만을 언급했다고 하는 점을 좀 주목했습니다. 내용을 관련해서 인용해보자면 이번 규약 개정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북측이 그동안 이제 계속 그 핵 억지력 또는 자유적 국방력의 강화를 추구해 오면서 거듭해서 밝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그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를 위협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어떤 군사력 강화라고 하는 것을 지속해 왔고 또 그것을 추구해오는 과정에 이제 2017년의 핵무력 완성과 2018년에 병진노선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결실을 의례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병진노선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그 정책, 그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정책은 그냥 뒤로 하고 군사력 강화로만 갈 거냐, 아니면 본인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속되는 한 계속 국방력을 강화할 거냐라고 본다면 정면 돌파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드러나듯이 외부에서의 위협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군사력 강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당 규약으로도 반영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된 규약 개정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게 국방력에 기초한 평화적 환경의 수호라고 하는 점을 좀 해석하는 하나의 내용으로서 비평화적 통일을 그러니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일각에서는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해석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북측이 본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관되게 방규약뿐만 아니고 본인들의 정책에서도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력이라고 국방력을 통한 평화적 환경의 수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그 정책 연장선상에서의 언급인 것이지 이것을 비평화적 방식의 어떤 통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주한미군의 철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 규약에서는 그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의 청산 문제를 그동안에는 이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이라고 하는 형태로 좀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라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한 것은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미국이 어떤 게 북측이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남북 관계에 대한 개입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성격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그동안 어떻게 있었느냐, 또는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그 단기적인 협상의 과정에서의 일련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재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후의 북미 협상의 과정에서나 또는 이제 향후 남북 관계에서도 북이 무엇을 끝까지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규약 대남 대외 정책과 통일 문제와 관련된 규약 개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연방제 방식의 통일 기조가 반영됐다고 하는 점을 꼽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앞서 정찬현 선생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다만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사이의 통일 방안의 공통성이 있고 앞으로 그 방안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분단이 장기화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 그 조건에서 통일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경로를 구체화했다고 하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지향성과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힌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된 지향이 흐려졌거나 후퇴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통일을 어떻게 현실할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끊임없이 남북이 합의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통일 의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제 내용과 방식,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북측이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해오는 기본적인 통일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김도익 교수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회동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통일 방안으로 계속 등치시켜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통일 방안인 서로의 제도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한 기초 위에서 통일을 한다고 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다통일로 해석할 수 있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이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통일 방안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방향에서 당 규약이나 이런 관련 해당 조문들을 수정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이전 규약에서는 이제 민족의 통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은 이 통일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단계나 제도 또는 방식의 어떤 일치 이런 부분들까지를 내포할 수 있다, 내포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면 민족의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제도와 또는 단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표현 역시도 연방제 방식의 어떤 통일 방안의 정신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규약 개정의 전반적인 과정 내용을 볼 때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그 합의 자체가 이번 규약 개정을 통해서 일정하게는 제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규약 개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두 개의 조선 특코리아 정책을 공식화했다거나 또는
통일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역시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관련된 해석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당규약뿐만 아니라 여러 각종 발표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동통의 어떤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당의 측의 정부가 또 당의 일관된 어떤 지향과 목표로서 거듭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규약 개정을 이제 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거나 또는 특코리아 정책을 좀 구조화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남측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수용해서 이 국회 규약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런 특코리아 정책을 오히려 합리화하는 하나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북측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통일 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접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규약 개정의 과정에서 어쨌든 서로의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 가운데 공통성을 중심으로 통일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연방-연합 방식의 6.2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 방안이 일정하게는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한 측면에서 볼 때 14노선에서 합의한 남북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각기 법제도 장치를 정비하자고 하는 이런 합의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북관계의 발전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북관계에 여러 성과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성과들이 이후에 충분히 이제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교체라든지 또는 법제도의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성과들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거나 또는 그 성과들이 온전하게 발전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과정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과거 수십 년 전에 어떤 대결 정책과 노선에 기초한 법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개선하는 이런 방향에서 논의가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홍민 박사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신데 내부 결속에 중점을 둔 현상 유지적 전략이라는 토론문을 하실 건데요. 제가 홍 선생님 원고를 받아보고 좀 재밌게 느낀 거는 전략 정책 용어로 본 김정은 시대 통치 코드 변화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는 이런 걸 제가 별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좀 눈에 확 들어왔는데 제가 신부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성경 해석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있습니다. 역사 비판적인 방법론인데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중에서 텍스추얼 크리티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텍스트를 이제 비판하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 박사님 이게 전략 정책 용어를 본 김정은 시대 통치 코드 변화가 우리 성경 연구할 때 나오는 텍스추얼 크리티시즘과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홍 박사님 토론문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전략 정책 용어로 본 김정은 시대 통치 코드는 최종 출판을 앞두고 있는 제 연구원의 책입니다. 전부 몇 달간 한 연구인데요. 김정은 집권 9년간의 주로 노동시민과 대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나왔던 주로 전략적, 정책적 생각 중요하게 강조했던 용어들을 사설, 공개할 것 이런 데서 등장했던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량적, 질적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는 내용인데요. 책자가 꼭 나오니까 나오면 제가
그렇습니다. 우선 그 앞서 워낙 워낙 학계에서 워낙 탁월하신 두 분의 이 발표를 듣고 뭐 제가 사실 뭘 사정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사실상 해석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사실 뭔가 이견을 제기하는 방식의 토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해석에 다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 이 두 텍스트가 향후의 감각과 관련해서 향후 계속 논쟁이 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중요한 그 쟁점의 어떤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하신 좀 부분이 아까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사실 그 정창현 교수님께서도 아마 서로 모두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10차 당대회가 좀 더 장기적 과제의 설정 우선 여기에 이제 좀 중점을 뒀고요. 30년의 총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제도 장기적 과제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봤다면 8차 당대회는 굉장히 단기적인 호흡을 좀 갖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8차 당대회에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비전을 장기적으로 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불확실성이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 당대회가 내놓을 정책에 대한 호흡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호흡이 어느 정도의 호흡을 갖고 이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당규약, 소위 당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립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여기 통일뉴스에서 이 당규약 그 전문이 공개되면서 달았던 타이틀 아주 수익적인 그 타이틀이가 아니라 핵심을 아주 가장 잘 요약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 안전 보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라고 봅니다. 이 당규약에. 소위 이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금 불확실한 정세를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해 가겠다는 이 모드는 이 5년의 전망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8차 당대회 통해서 향후 5년 동안은 상당히 불확실한 정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서 계속 이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이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 5년의 호흡 안에서 전망한 내용을 가지고 당규가 개정했다는 것은 그 5년에 대응하는 체제를 일단 설정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비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 김정은의 직접적인 이름이 후원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 이 5년의 호흡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이걸 일단 크게 한번 좀 평가하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그 소위 민족해방 민주혁명 삭제 부분인데 이건 뭐 두 분 다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이나 지향성에 대한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북한이 보기에도 어느 국제사회에서 지금 특정 체제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혁명을 하겠다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지향성을 담고 있는 국가가 제가 보기엔 거의 없거나 되게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 보편적인 지향성이라든가 어떤 추세에 맞춰봤을 때 어떤 혁명이라는 용어를 넣거나 민족 해방을 하겠다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국제사회 보편성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어적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상당히 유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북한 합의 부분인데 이건 정창현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 이미 이제 6.25도 있고 4.27도 있고 5.16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적대적 관계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군사적인 서로 적대성을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합의를 해놓고 사실상 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물론 그것이 적대성과 동시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어떻든 남조선의 민중과 연대하여서 어떻든 혁명을 하겠다는 이유 자체가 기존에 남북한 합의했던 내용과 불편한 동거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용어적으로 해소시키는 부분들을 삭제로 정리했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정창현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남북한의 세대 단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세대에 과연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인데 혁명, 민족해방을 용어적으로 사용하는 체제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인 반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고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적 범위에 대해서의 자주성과 민주주의 이 부분은 저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의 비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북한이 반영했다고 보지만 이 자주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 자주성과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은 미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남쪽의 어떤 해방적 개념들이 기본으로 돌아 있는 거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비자주성과 비민주성들을 어쨌든 정상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온전하게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라든가 관계개선이라든가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거와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민족평화 민주주의혁명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이런 평화체제나 관계개선이나 적대관계 해소를 아우를 수 있는 남쪽 지역을 포함하는 자주성과 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이제 표현을 좀 유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현재 2018년 이후에 변화된 정세 변화를 상당 부분 잘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오히려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군사력과 이제 국방력과 이제 조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목표를 전국적 목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주성과 민주주의를 갖는 것이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지금 1단계 목표는 일단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서 근원적인 위협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력 통일론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에서 지금 성능이 아닌 체제가 어딨나 싶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군비 경쟁과 핵군비 경쟁을 굉장히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그것을 안 하겠다는 좀 이상한 걸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이런 변화하는 지금 핵군비 경쟁 시대에 자신들도 일정하게 억제로 갖겠다는 측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측면을 1차적 목표를 일단 설정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반과 당중앙의 부분인데, 그리고 정찬희 교수님은 일단 이걸 좀 분리적으로 볼 수도 있다. 수반이 당의 통일 단결을 위한 통일 단결을 하는 총리사라는 어떤 위상으로 보고 당중앙을 약간 당 정치국과 같은 당의 어떤 조직 지도를 하는 어떤 역할 이걸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세영 박사님은 전통적으로 이제 가져왔던 수반과 당중앙을 동시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이거보다 좀 다른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수반이라는 뜻과 당중앙이라는 것이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어떤 최고 지도자의 관점, 입장에 해당되니까 소위 그 사람의 신체로서의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수반이라는 건. 당중앙은 총비서를 포함해서 조직입니다. 이 당 조직이라는 관점에서의 당중앙인 것이죠. 그래서 조직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죠. 당중앙은. 그러니까 당중앙과 수반이 총비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총비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됐는데 하나는 당의 통일 단계를 위한 구심체로서의 김정은만을 지칭하는 거라면 당중앙은 총비서를 포함해서 당의 조직체로서의 어떤 의미를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총비서가 들어간 것이냐 안 들어간 것이냐 동일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게 총비서는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 다만 하나는 좀 더 수령을 그러니까 김정을 중심으로 최고자를 중심으로 보는 구심체적인 어떤 관점의 수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당중앙은 총비서를 포함해서 당의 조직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를 좀 더 부각하는 요거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정찬희 교수님이 보는 당중앙을 당 정치국으로 일정 부분 조직적인 관리하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정도 무게를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총비서를 포함하지만 어쨌든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5인 체제 안에 어쨌든 총비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총비서를 포함해서 당 정치국이라는 조직 지도적인 부분들이 당중앙의 의미로 좀 더 강화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동일하는 거냐 아니면 불리는 거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좀 들고요. 이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빼고 사실상 수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대체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이라는 인격적 주체 입장에서 이게 기존에 뭔가 서술이 되는 관점이었다면 좀 더 당의 관점에서 객관적 지위를 좀 부여하는 쪽으로 또 조직적 지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이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교하게 서술 관점을 물론 이제 좀 더 어떤 방식으로 분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최고 지도자와 선대 혁명정권 중심으로 뭔가 서술하던 기존 방식에서 좀 더 당의 객관적 지위, 조직적 지위에 관련된 관점으로 서술의 좀 포인트와 관점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최고지도자 중심으로 뭔가 당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모든 것을 다 논리적 구조를 맞추려고 했던 것에서 당의 조직적 운영의 전체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약간의 서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최고 지도자라든가 선대 청년통을 배제하거나 그것이 부채시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 바탕을 깔고 있지만 서술 관점이 좀 더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이후에 더 토론을 한다면 그런 토론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1 비서직 신설 관련된 부분인데 정선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조용원을 지명하셨고 정선영 박사님은 김현석을 지명하셔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공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아까 제가 관점도 약간 서술관 좀 더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당 정치부 상무위원회의 균형체계를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은 어쨌든 다소 업무를 효율화하는 부분, 업무를 조금 더 분산시켜가지고 정책 결정의 어떤 집중을 수반이 해야 될 것과 당 지도부가 해야 될 부분들, 중앙이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이원화시키거나 좀 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쪽에 좀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의 전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2012년 당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적인 공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200여 회가 넘다 1년의 공개활동이 지금 최근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올해는 거의 그거보다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3분의 1 토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공개활동 수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여러 조건 때문에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지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이제 우리 정선영 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소위 당 정치부 상무위원회에 있는 사인 4명, 나머지 4명의 현지 의원 활동이 1년에 탑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든 이 정치부 상무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위상도 강화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제2비서가 갖는 역할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어떤 전체적으로 약간 업무를 분산시켜주고 효율화시켜주는 그리고 당의 수반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좀 더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부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조금 우리 해석을 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강조하게 보여준 내용들은 당 목표가 굉장히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찬희 굉장히 잘 주목을 해주셨는데 왜 자꾸 이 강대학 교정을 얘기하면서 혁명 단계론에 대한 이 집중을 잘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부분 다 이 권력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강대학에서 핵심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사회적 발전하기 어느 정도 단계에 내가 있는지를 규정하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정책에서 굉장히 그걸 미세하게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흥미롭게 읽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적 안전승리 단계론을 10차관 대회에서 8차관 대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게 정세적인 불확실성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면은 이 사회적 안전승리 단계론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더 세부화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전환적인 방식으로 단계론을 더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정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사회적 안전승리 단계의 도약이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좀 거칠게 일단 단계론을 설정해놨지만 상당히 세부적인 단계론이 향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당의 목표는 상당 부분 현실화를 시키면서 본원적인 사회주의 지향성에 대한 회복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단계에서 이번에 상당히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향후 이제 그 대내 정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회주의 단계론이 어떤 방식으로 향후 5년 후에 당교육 개정이나 당 대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재설정될지 이게 아마 이제 그 정세와 상당히 연동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4시 15분인데 지금 그동안에 두 분 발제자분과 네 분 토론자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면 지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분들하고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조그만한 그 대한민국 헌법 책을 주더라고요. 헌법이 돼 있는 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줬는데 그래도 잘 안 읽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도 우리가 제대로 안 읽는데 조선노동당 규약은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토론회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안 나오시는데 그러면 지금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기 전에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당 규약의 핵심 용어가 뭔가, 중요 용어가 뭔가를 지금 발제자 두 분하고 그 토론자 네 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도록 공통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개정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수정 보충했다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걸 당대회 끝나면서 수정 보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개정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좀 먼저 왜 북한에서는 개정이라고 하고 쉬울 건데 그렇지 않고 수정 보충이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수정 보충이라는 게 뭐 부분 개정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북한식 용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러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거의 논쟁을 하나 떠올리게 하는데 1974년에 노동신문에 갑자기 당중앙이라는 표현들이 그때 갑자기 막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벌였던 논쟁이 이 당중앙이 뭘 의미하느냐, 당중앙위원회를 의미하느냐, 김정일을 의미하느냐 논쟁이 벌어졌죠. 그런데 사전을 보면 당중앙은 당중앙위원회의 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걸 보면은 그 맥락을 보면은 과거랑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보기관에 있었던 이제 우리나라 정보기관 수장이 이걸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대북 첩보를 이제 수입을 했더니 이제 김정일 후계자로 결정이 됐다라는 걸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죠.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사후적으로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김정일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확인이 됐고요.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오늘도 이제 당중앙이라는 표현 가지고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체 사상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은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운데 주체 사상이 워낙 재미가 없고 뭐 딱딱하고 뭐 반복된 용어가 많다 보니까 좀 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논리 단어만 바뀌어도 뭔가 이게 지나치게 확대해서 다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주체사상 전체 논리체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에서 하는 얘기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 상과는 똑같아요. 앞에 표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의미해요. 근데 북한이 가끔 용어를 바꾸는 건 뭐냐면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식상하고 질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가끔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수반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당의 수반, 국가 수반은 당의 최고자, 국가의 최고 지도자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당의 최고 지도자가 수반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당규약에서는 이제 이미 죽은 김정일을 당의 수반으로 내세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리고 김정은은 당의 최고 영도자로 내세우고 이런 불일치가 존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정리한 건데 이 북한에서는 수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수령론이 주체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 수령론에 보면 수령은 영도의 핵심입니다. 수령은 그리고 그러니까 뇌수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영도 체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반에 대해서 영도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반을 수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당을 당중앙을 집단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북한 논리상 그럼 당중앙이 아니라 정치부나 상무위원회가 되면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가 아니라 당중앙의 집단적 영도 체계를 받게 됩니다. 편 자체가 당중앙이 집단을 의미하는 거면은 유일적 영도 체계가 아니라 집단적 영도 체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당중앙위 정책 상무위원회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정책 상무위원회를 비교했습니다. 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이 돼요. 정말 이 상무 조직입니다. 상설 조직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나왔지만은 뭐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비상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김정은 집권기에 상당히 많은 걸 공개를 하는데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소집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소집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이게 유일적 영도를 할 수 있느냐, 일상적인 영도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치국이라는 건 1년에 몇 번 소집되잖아요. 이런 조직이 이게 유일적 영도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기본적인 이게 수령론, 주체사상 그것과 관련시켜서 이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북한이 연방제를 추구를 하고 있느냐, 남조선 혁명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말씀, 이제 이런 지적, 연방제 통일 추구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김일성이 1980년 6차 당대에서 한 사업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보면은 연방제 통일, 고려민주 연방공화 통일 방안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남조선 혁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론과 고려민주 연방공화 통일 방안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고려민주 연방공화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중립화 통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통일 후 교류협력이, 그러니까 중립화 통일이라는 건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남조선 혁명론도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거고, 이 당시 이제 김일성의 연설을 보면은 남한 반파시오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군부 독재를 쫓아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 철수한 다음에 남한에서 인민 정권과 통일하겠다는 게 그 전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논리, 그리고 남조선 통일론하고 다르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이 말하지 않는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투코리아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얘기가 저는 전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한 30% 정도의 진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남조선 혁명은 좀 불가능하죠. 남한에서 뭐 진북 세력이 폭력으로 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미군 철수시킨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혁명 정권하고 이제 북한의 정권하고 연방 통일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신부님도 얘기를 했고 많은 여러분들도 약간 얘기했지만은 북한 노동신문 보면은 남한 비판 기사가 지금 거의 없어요. 원래 6년에 남한 비판 기사 있었는데 일본 비판 기사만 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6.15 공동선언에 대한 언급도 없고 14대선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남북관계 교착이 꽤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북한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왜 교착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느냐? 김여정이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핵시설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축소면 정도가 가능하겠지만은 완전 중단은 어렵죠. 바이든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게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과거랑은 다르게 너무 커졌기 때문에 남북 관계 교착이 오래 갈 걸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투코리아로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걸 전제로해서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는 걸 긴 목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뭐 투코리아 정책 이야기하는 분들 얘기가 뭐 틀리긴 했는데 이게 100%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제 그 현재 변화를 좀 무시한 것 같아. 70% 정도는 틀렸다라고 보는 게 좀 냉정한 판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김동엽 교수님 이제 이야기 중에 그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그것을 이제 박물관을 유물화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 집권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에는 원래 거기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고 김정일의 선군 정치가 들어가 있고 강성 대운동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군 정치나 강성 국가론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폐기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체 사상을 폐기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주체 사상이라는 게 주체 사상 이론 이제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 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이 들어가 있는데, 철학적 원리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보는 이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 역사 원리라는 게 인민대중의 사회 역사 발전 주체다라는 이 세계관과 관련된 거죠. 이것도 이건 사적 유물론 대체하는 건데 이것도 북한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적 원칙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김일성이 얘기했던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그게 지도적 원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체계 방법, 그게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당과 수령당 대중관계라든가 수령유적 용도체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선자선론과 관계되는 게 용도예술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인민대중제일주의 이것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에 뭐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이라든가 과거의 것들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약간 이걸 추상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승하는 부분이 현 북한이 계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폐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추상화하는데 그 중에서 한 뭐 70% 정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주체성을 포함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대체하거나 이걸 유물화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발제하신 정창현 선생님께 좀 먼저 발언할 시간을 드리고요. 토론자 네 분께는 제가 아까 당규약이라는 요점 중심 용어 말씀하실 때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전원회의가 지금 북한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국제적인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것들이 아마 끝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고 북내부에서도 지금 조직 문제를 전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우리 정부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면한 것은 또 한미군사훈련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해서 나중에 토론자분들은 한 2-3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먼저 그 정상현 선생님 말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애초에 질문에 충실해서 이번 당규약에서 핵심적인 어로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체 사회발전의 실천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단계론이 설정이 됐고 그에 맞춰서 당규약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정됐다. 그 중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여기 그대로 설명하면 당 수반의 혁명 명도를 더 원활히 보좌하며 당 사업과 당 활동을 보다 미난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 요구를 구현했다. 이 대목이 북에서 정치국 상무회의 집단적인 그 지도를 강화하고 제1비서를 새로 만들고 중앙조직의 여러 부분들의 이 변경 사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성영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보수적인 시각이나 진보적인 시각이나 양쪽에 이렇게 들어보면 이걸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 흐름, 북의 논리적 흐름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문제와 현실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조금 갈라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된다. 예를 들면 투코리아다. 북이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을 해서 이제 떠나서 잘 살자. 우리 정세희 교수님 말씀으로 보면 친구로 우리 형제가 아니라 이제 친구다. 이제 친구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북의 논리적인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 헌법에서 영토 규정을 일괄적으로 빼거나 수정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한 것처럼 북쪽의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북의 국가로 간다. 이거는 지금의 북이 얘기하는 전민족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지도자가 얘기하는 속에서는 불가능한 논리적 구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의 젊은 세대들이나 새로운 정책 담당자들은 우리 민족끼리보다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훨씬 더 와닿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워서 북이 얻을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보다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부분, 우리 국가 제일주의 정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 5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15년의 과정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나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이 뭐 신문에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2019년도 12월달 당 전원회의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8.3대회 바로 직전에 나온 북의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8년도에 역사적인 격변, 판문점 선언이나 6.12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북남 관계 대전환 방침에 기초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 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이나 이런 남북 관계의 낡은 규정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2019년도에 대부분 비판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김여정 제1부장까지도 정치국 후보에서 탈락하고 3개월 이상의 근시처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주요한 초점이 뭐였냐면 결국은 그 담당자들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연동해서 결합시켜서 같이 가는 이러한 전략 전술을 짜고 2018년도에 흐름을 이어왔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남쪽이 솔직하게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다. 우리를 기만했다라고 하는 평가의 기초에서 이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연동 전략은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북미 관계의 부분을 장기화로 간다. 그러니까 국가 방위력 부분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기초해서 북미 간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대결 국면 또는 뭐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고 그와 연동돼서 남북 관계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생각이 북쪽의 젊은 구조 속에서 이 이론가들의 세계 속에서는 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당 중앙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74년도 당 중앙은 명확했습니다. 실체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지금 70년대, 80년대 나온 후계자로는 북에서 일부 수정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 속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에서 나오는 언술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에서 나오는 새로운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통칭되지만 그 속에서 수령론의 일부 영역, 후계자론의 일부 영역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수렴되는 흐름으로 북의 당의 중앙정치나 구조들이 그리고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당 규약상의 중앙정치 조직의 변화라고 나타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대체로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최근에 일련의 남쪽의 대북 제안이나 공개적인 대북 제안이나 정세 인식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비판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통계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통계 의례가 지나면서 일정하게 북미 접촉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원회의에서 그런 거를 결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조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원회의에 대한 예상과 더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김동엽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정상희 박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유머나 얘기하신데요.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폐기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김일성 김정은하라고 했던 것을 그렇게 과거에 주체라 성분 사선을 쓰지 않고 김일성 김정은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사상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측면으로 일부 학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비판하고 그건 아니다. 김일성 김정은이라는 것은 성분과 주체, 그 성분은 사라졌다고 보고요. 주체 같은 것을 감춰서 유물이랄까 당분간 유물이랄까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저기 보시면 자신들의 정통성을 그대로 살리고 있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미 내용 사상하고 김일성 김정일에서 연결됐다고 또 이때 또 각주로 달았었고요. 그래서 연결된 측면에서 그것이 현실화시키는 부분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김정선 박사님 말씀하고 전혀 뭐 1% 안 되려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전원회의에서 오늘 보니까 6가지 이슈 모르겠습니다. 전원회의에서 날짜를 놓고 보면 상순회 하겠다고 했는데 5일 늦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북한 사람들 그로부터 한 15명 정도 진짜 거짓말하고 물어봤거든요. 상순, 주순, 중순, 하순 물어보니까 그 말도 쓰지만 그냥 북한에서 상순 그러면 한 보름 전에 다 하는 거 다 상순이야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 이철준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많았는데 어쨌든 늦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단히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가지 이슈 중에서 3가지 이슈를 오늘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인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내일 아침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정창희 교수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시지만 북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여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크게 여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절차적인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재미있는 게 북한이 대단히 우리보다 더 전략적이다. 어떤 측면에서 뭐냐면 이 국면 자체를 미중의 전략적 갈등 속에서 대결 구도 속에서 대단히 참 줄타기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최근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미국이라는 대회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중 전선을 만들고 완전히 뭐랄까요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국면에서 선제선 강대강에서 선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북한이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일 없죠. 예, 중국도 모를 일 없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북한이 미국하고 여지를 갖고 만약 미국과 대화의 여지를 갖고 있다면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 같으면 지금 그나마 좀 놓고 있는 링게를 뽑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북한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5년이 아니라 15년의 청년동맹의 15년의 구도 자체가 그냥 단순히 북한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 제재가 풀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미중의 전략적 갈등 구도나 이 대결 구도가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그 구도를 또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예, 그 구도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미국 관계나 남북 관계 남북 관계는 안 해가지고 많지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국에 경도되어 있는 미국의 내일 나오는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에 대놓고 미중의 갈등 관계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미국의 어떤 전략적 탓에 저는 걸렸다고 생각하는 말이긴 한데요. 어쨌든 북한은 그렇게 넉넉하게 중국의 편을 들고 이게 가시적으로 안 할 겁니다. 그냥 대단히 큰 틀에서 미중이라고 표현할 줄 알고 이런 어떤 엄정한 한눈에서 상당 부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표현은 안 하겠지만 미중의 전략적 속에서 중국에 경도되면서 자력제강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훨씬 더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그냥 북미 관계만 놓고 남북 관계만 놓고 북한 생각할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있는 전략가들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보다 더 똑똑하게 미중 관계 쳐다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시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하나의 키워드만 이야기하자면 저희 동일뉴스에서 탑으로 꼽았듯이 국방력을 앞세운 평화적 환경 수호 이런 것을 꼽고 싶고요. 쉽게 말해서 조건부 협보이고 가역적 협보이고 북한이 평화적 환경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쟁은 없다. 전쟁은 없으니까 평화적 환경은 되는데 정면 돌파한다, 자력경쟁을 한다. 그거까지 다 원칙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은 가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평양에 5만 세대, 1년 내에 2만 세대를 지으려면 자력경쟁만으로 될까? 그러면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중 갈등 국면에서 어떤 것을 가능성을 두고 지금 1만 호를 연내에 짓겠다고 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해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저는 전원회의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밝히고 이러지는 않으려고 큰 틀에서 아까 말했듯이 남쪽을 비판하거나 미국을 비판하거나 대국주의를 비판하거나 이것도 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과연 국방력으로 평화적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자력경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심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모를 만큼 물밑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이나 결정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 정부는 조금 더 물론 이제 한미 동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자금교육, 인도적 협력 이런 것들로서는 현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조금 더 큰 틀, 큰 거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아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그 경계학 개정의 키워드라 한다는 비약 개정을 전후로 얘기했던 표현에서 인용해보자면 이제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규약 자체의 표현으로 본다면 김치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정책의 신적인 키워드는 국방력에 비추는 평화적 환경의 수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이런 지원이나 또는 관련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국방력을 포기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전망은 전 현실적인 전망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이제 관계 정상화와 근본적인 그 안보 위협의 해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이제 북미 대화나 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뭐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북이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반응이 없는 것도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응할 만한 어떤 변화나 요인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서 그렇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북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북관계나 남북 대화와 관련된 이런 입장들은 좀 변화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이제 무조건 이제 북미 관계가 뭔가 선행이 돼야 남북 관계가 이제 뒤따를 것이다라고 보기는 완전히 그런 쪽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저는 좀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고요.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에도 어떤 정도로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이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굉장히 절제된 수준에서 대외적으로 만약 공개를 한다면 절제된 수준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역시 이제 정책 기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남측위원회에서 사실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어떤 남북관계 개선에 실마리와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연합 군사훈련의 중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제 한미동맹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전임 트럼프 정부의 물론 약속이기도 했고 또 그동안에 이제 물론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제안이 또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어떤 새로운 전환을 정말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해서 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그나마 유일한 실마리를 만들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민 선생님. 예. 통일 포기나 특코리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특코리아에서 이제 통일 포기하고 특코리아를 가는 이건 아니고 북한도 조선신보 그런데 총명 계시면 조선신보를 통해 부정을 했고요. 사실 그걸 명시 포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진짜 사실상의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명시적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그 포기나 또는 특코리아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사실상의 포기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잠정적으로 일단 좀 보류시키느냐 뭐 이런 약간 좀 중간 단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런 형식이 약간 내부적으로 잠정적 유보나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국방력을 강화해서 평화를 안전하게 보장받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잠정적으로 좀 유보시키는 좀 가닥으로 갔다면 이걸 과연 명시적 포기를 볼 수 있느냐 저는 명시적 포기를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요. 당 전원회의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3월에 이 최선희 제1부상이 얘기를 했었고 당내에서도 기조를 얘기했고 대북적 대치 정책 포기 없는데 어떻든 뭐 그걸 포기한다라는 것보다는 포기를 하기 위한 어떤 뭔가의 그 미국의 메시지가 전혀 없는 가운데 뭐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뭔가 우호적인 뭐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상당히 강하게 원칙적인 발언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약간 좀 이례적인 한 어쨌든 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갑자기 브랜드 개최해서 전국 거의 지휘관이 다 모이다시피 다 모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방력 강화, 국방공업 강화 계속 그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8차 당대 기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뭐 미국의 변화 없는 상태에서는 국방력 강화 계속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이 강하게 개진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월 12일 한가 당대회 끝나면서 이게 그 규약이 개정됐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가
6월 1일에 이제부터 해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저희들이 오늘 6월 16일이니까요. 거의 5개월 며칠 만에 이 당 규약을 가지고 토론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 급하게 준비한다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민주당 새 의원실에서 협조해 주셨고 또한 발제해주신 2분, 그다음 토론해주신 4분들이 급하게라도 이렇게 그 문건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일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당규약하고 토론회 있고 아마 또 다음 주쯤인가 다른 단체에서 아마 또 당규약하고 토론회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서 어떤 토론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토론회보다 더 나은 분석과 더 나은 논리적 구조와 또 이런 거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에 거의 뭐 2시간 50분 정도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모두 감사하고 발제해 주시고 도움해 주신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